안녕하십니까, 김욱입니다. 시험 치르느라 고생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번 지방직 7급 문제를 보았을 때 그렇게 느낌이 왈칵 좋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하는 걸 가정을 했을 때 정답항을 체크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문제가요, 2문제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많이 얘기를 한다면은요, 한 3문제 정도가 되겠고, 그 3문제 정도를 제외한다면은요, 우리가 그동안 기출문제 열심히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학생은 다능히 정답을 체크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의 전체적인 난이도는요, 한 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론에서는 6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 강론에서 출제된 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얘기한 그 정답항을 고르기가 조금 힘들었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한 2문제 정도이지 않을까 이리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요, 1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는요, 그 정답항 요것만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전체 1번부터 4번 지문까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봅니다. A책형입니다. 우리가 검토하려고 하는 것은 1번 문제예요.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문장 봅시다. 과세 처분 이후 과세의 근거가 됐던 법률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해 새로운 체납 처분에 착수하거나 이것을 속행하는 것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랬는데요. 이 경우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당연무효죠. 이런 경우에 당연무효가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때 그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해 새로운 체납 처분에 착수하거나 그것을 속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이 되어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인허가 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를 따른다 이랬어요. 2번 지문으로 갑시다. 주된 인허가에 의해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그랬어요. 주된 인허가에 의해서 의제된 인허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된 인허가가 나와가지고 그 의제가 되는 인허가가 의제가 된 겁니다. 주된 인허가에 의해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는 허용이 되지 않으므로 그랬는데요. 이 경우에도 그 의제가 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해관계인이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 또한 틀렸어요. 이때요, 그 의제된 인허가의 하자,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을 다투고자 한다 그럴 때에는 주된 인허가를 쟁송의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의제된 인허가 이걸 쟁송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 등을 구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문장이 되게 돼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음 판례를 따른다 그랬어요. 우리 4번 문장을 가도록 합니다.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헌법 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된다 그랬는데요. 벌써 이게 틀렸죠. 거기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더라 이 경우 하고요. 그 다음에 조례에 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더라 이럴 경우에는 포괄위임 금지 원칙은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포괄적인 위임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된다 이 부분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또 이와 별도로 법률 유보 내지 의회 유보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그랬는데요. 이 경우에도 법률 유보나 의회 유보의 원칙은 얼마든지 적용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4번 문장이 틀렸어요.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음 판례를 따른다 그랬는데요. 우리 2번 문장을 갑시다.
행정기본법 28조 1항에 과징금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을 했으므로 행정청은 직접 이 규정에 근거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이거 주의해 줘야 됩니다. 행정기본법에 과징금에 관한 규정이 두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기본법에 두어져 있는 과징금에 관한 규정 이에 의해 가지고 행정청이 과징금을 가령 갑이라고 하는 자에게 100만 원 이렇게 부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 가령 A라고 하는 법률이 있다. 그러니까 행정기본법 말고요. 행정기본법 말고 A라고 하는 법률이 있을 때 그 A라고 하는 법률에서 가령 이러이러한 경우에 가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한다.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두면은요. 그 법률입니다. 그 법률의 그 규정에 의해서 행정청이 갑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규정에 의해서 가령 A라고 하는 법률이 그 과징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라고 할 때에 그 행정기본법상의 과징금에 관한 규정 이게 이제 비로소 적용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개별 법률에 행정기본법이 아닌 개별 법률에 과징금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행정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과징금을 갑이다 을이다라고 하는 자에게 행정청이 부과한다. 이건 인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해 줘야 돼요. 거기 2번 다시 보면 행정기본법 제28조 제1항의 과징금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을 했으므로 행정청은 직접 이 규정에 근거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그 행정기본법상의 과징금에 관한 규정은 과징금 부과의 법적 근거 이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다른 법률, 개별 법률에 과징금에 관한 규정이 존재할 때에 그 개별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에 그럴 때 행정기본법이 이제 비로소 적용이 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번 문장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음 판례를 따른다 그랬어요. 3번 문장으로 갑시다. 행정청이 당사자와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된 청문회 실시 등 의견 청취 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면 이것은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아주 오래전에 우리 판례가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 확인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내용은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다루어졌죠. 자, 이렇다라고 해서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맨 마지막 이러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 6번입니다.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음 판례를 따른다 그랬어요. 옳은 것은 이랬으니 전체 지문을 검토하도록 합니다. 1번 문장.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 관리를 했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가 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 입증 책임입니다. 그 정보를 더 이상 우리 A 공공기관에서는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 증명 책임이에요. 이건 두말할 여지 없이 그 공공기관이 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1번 문장이 맞는 문장이 되겠어요. 그 다음 2번.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이 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 과정에 기록이 된 회의록은 의사가 결정이 되거나 의사가 집행이 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가 없으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이 될 수 없다 그랬는데요. 틀렸어요. 여기서 키워드는요.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이 된 경우 이게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의사가 결정이 되거나 의사가 집행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요. 그 회의록 이거는 여전히 기본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 3번.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 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을 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당해 정보의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이 된다 그랬는데요.
만약 이 문장을 맞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갑이라고 하는 자가 공공기관에게 A라고 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거부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거부의 위법을 주장하며 그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의 심리 과정에서 이제 공공기관이 그 갑이라고 하는 자가 공개 청구했던 그 정보, 그거를 이제 심리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을 했고, 그리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 지금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소송이 심리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현실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만약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거부에 대한 취소는 이제 소의 이익이 소멸을 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해서 그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소익, 이게 소멸이 되는 것 아닙니다. 주의해 줘야 되겠어요. 그 다음 4번.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를 하기로 하는 결정을 했더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기출문장에서 많이 등장을 했었죠. 이렇게 청구인이 신청을 한 공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 경우는 지금 정보 공개 방법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거부를 한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 경우 그 거부는 정보 공개 방법에 대한 거부가 되죠. 그래서 일부 거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요, 그 거부에 대한 취소 소송 얼마든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은요, 이러한 경우에는 정보 공개 청구 중 정보 공개 방법에 관한 부분만을 달리한 것이므로 일부 거부 처분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일부 거부 처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 7번입니다. 행정행위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일반적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은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엄격히 기속이 되므로 행정청은 보조금 결정을 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그랬는데요. 조건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법에 있기도 해요. 조건 붙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담을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을 뿐 부담을 부과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를 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부과할 수는 없다. 어불성설이죠.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그 정해져 있는 협약의 내용대로 이제 부담을 부과한다.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과는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될 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자하고 그 협의가 된 내용을 부관으로 부과를 한다. 이것도 가능하죠. 자, 그래서 2번도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 다음 3번이 되겠어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 형질 변경 행위 허가에 붙은 기부 체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체납을 한 경우 기부 체납의 부관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 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해 증여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맞는 내용이 되게 되죠. 자, 이것도 이제 그동안 기출문제에서 한 두세 번 물어본 내용이 되게 됩니다. 자, 거기 기부 체납의 부관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었다. 이 경우라면 증여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취소 이게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이상은 증여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4번.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더라도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그 부담은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랬는데요. 자, 이거 틀린 문장이죠. 어떤 부관, 부담과 같은 부관이 붙여졌을 때요. 그 붙여진 부관
부담의 하자 유무 위법성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이 되게 되는 겁니까? 그 부관이 붙여질 당시, 그 부담이 붙여질 당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했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이미 붙여져 있는 부담이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 또는 그 부담의 효력이 소멸을 해버린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죠? 그래서 4번 문장도 틀렸어요. 자, 옳은 문장 골라라고 그랬죠? 정답은 3번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8번입니다. 곡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음 판례를 따른다 그랬어요. 곡물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죠. 2번 문장으로 갑시다. 공유수면의 일부가 매립되어 사실상 대지화되었다라고 하면 관리청이 공용 폐지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법률상으로 더 이상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지 못한다 그랬는데요. 틀렸죠. 공유수면의 일부가 매립되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땅으로 되어버렸다라고 하더라도요, 공용폐지가 없는 한은 여전히 거기는 법적으로는 공유수면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용폐지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유수면이 매립되어 가지고 사실상 대지화되었으니까 이제는 공유수면이 아닌 것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공용폐지가 없다면 여전히 공유수면인 것이죠. 자, 그래서 틀렸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행정대집행법상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4번으로 갑시다. 법령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그 금지 규정으로부터 위반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행정청의 처분 권한은 당연히 도출이 되므로 행정청은 그 금지 규정에 근거하여 시정을 명하고 행정대집행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랬는데요. 틀렸죠? 금지 규정으로부터 위반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행정청의 처분 권한이 당연히 도출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금지 규정을 위반해가지고 어떤 유형적 결과를 만들어 놓은 상태다. 가령 갑이라고 하는 자가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할 때요, 이제 그런 상태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행정청이 대집행을 하려고 한다면 먼저 철거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철거 명령을 내리려면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의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철거 명령과 관련된 내용, 이게 바로 거기 금지 규정으로부터 위반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행정청의 처분 권한,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지 규정 위반으로부터요, 그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행정청에게 인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철거 명령을 내리려면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요, 철거 명령 내릴 수 없고 따라서 행정 대집행의 대상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금지 규정으로부터 위반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행정청의 처분 권한, 이게 당연히 도출이 되는 거냐 아니냐, 이게 키워드인데요, 이건 당연히 도출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런 권한이 인정이 되려면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법의 규정, 철거 명령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의 규정, 이게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장이 틀렸죠. 이 4번 문장도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봤었던 내용이죠. 그 다음 10번으로 가도록 합니다. 사인의 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음 판례를 따른다 이랬어요. 거기 3번 문장을 가도록 하겠어요. 행정청은 사인의 신청에 구비 서류의 미비와 같은 흠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를 해야 하는 바, 그런가요? 그렇죠. 이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고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게 아니고 보완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행정청은 신청을 접수한 행정청은 그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다 그러면은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행정청은 이렇게 되는데 이때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원칙상 형식적 절차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체적 발급 요건상의 허임을 포함한다 그랬는데요. 이때 그 보완 요구 그러니까 신청인에게 행정청이 보완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신청인에게 행정청이 보완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때 그 보완 요구의 대상이 되는 게 뭐냐? 이게 이 3번 문장의 지금 포인트예요. 그럴 때 보완 요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형식 절차상의 요건과 관련된 것일 뿐입니다. 실체상의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그런 얘기가 되게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형식 절차상의 흠만이 보완 요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실체상의 흠은 원칙적으로 보완 요구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번 문장이 틀렸다. 이렇게 돼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입니다. 국가배상법 2조의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를 따른다 그랬어요. 3번 문장으로 가도록 합니다. 공무원에는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포함이 되나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인 경우 그러한 활동을 하는 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이것도 수험생이 가장 기본적으로 학습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거기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 이것과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국가배상법 2조의 공무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요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인 때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틀렸어요. 이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2조의 공무원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 12번으로 갑시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를 따른다. 자, 이것도 3번 문장으로 가도록 하겠어요. 건축법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방으로 하는 건축협의의 취소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 그랬는데요. 거기 건축협의의 취소 이게 키워드죠. 건축협의의 취소 행정처분에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건축협의의 취소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소재지 관할 건축허가권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통해 건축협의 취소의 취소를 구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요. 이 부분도 틀렸죠. 건축협의 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지방자치단체는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기본이론 시간에 사례형, 판례 시간에 사례형으로 여러분들하고 얘기가 되기도 하는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3번 문장은 두 군데가 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 13번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른다 그랬어요. 우리 4번으로 가도록 합니다.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신 검문을 했다면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을 하는 이유가 범죄 행위에 관한 것임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불신 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 된다 그랬는데요. 이것도 이미 기출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이 경우 위법한 공무집행이 안 되죠. 자, 그래서 틀렸어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본다면은요 불심 검문을 하는 경찰관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신 검문을 했더라? 그럴 것 같으면 이 불신 검문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행해진 것이니 이제 위법한 공무집행이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을 하는 이유가 범죄 행위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그 불심 검문을 당하는 상대방 이자가 충분히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다 라고 할 때에는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 검문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장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14번을 가도록 합니다.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른다 그랬어요. 1번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회에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거기 지방의회에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그 말은 지방공무원으로 임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방의회에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 정책지원 전문 인력 이걸 둘 수 있고 그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가 제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건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 2번 기관 임사무에 있어서 그에 관한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는 경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례 제정권과 무관하게 위임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그랬는데요. 이 2번 문장은 문장 자체가 국어적으로도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관 위임 사무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본다면은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해서도요 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끔 하는 법령의 위임이 있더라. 그럴 때는 그 법령의 위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에 따라 가지고 조례 지방의회가 제정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제정하는 조례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위임을 받아 가지고 제정하는 기관 위임 사무에 관한 조례다. 그래 가지고 위임 조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위임 조례 제정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그다음 조례안에 대한 군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이 된다라고 판단이 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군수에게 제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주무부 장관이 직접 군수에게 제의를 요구하게 할 수는 없다 그랬는데요. 이 경우에 주무부 장관도 직접 군수에게 제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최근에 전면 개정이 됐었죠. 그래가지고 전면 개정이 된 그 지방자치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전면 개정이 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과거의 지방자치법에서는요. 여기 주무부 장관이 직접 군수에게 제의를 요구하게 한다. 이런 것에 관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면 개정된 지금의 현재의 지방자치법에서는요. 이러한 경우 주무부 장관이 직접 군수에게 제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그 다음 4번 공유재산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가 사전에 관여해서는 아니 되는 사항이므로 그에 관하여 조례로서 별도로 정하는 것은 허용이 될 수가 없다 그랬는데요. 공유재산의 관리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공유재산이라 하죠. 그러면 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이걸 이제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런 규정 조례로서는 이거 규정 못 만든다? 지금 이게 4번 문장의 취지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죠? 공유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것이니 조례로서 정하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4번 문장도 틀렸어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행정청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다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르라. 기억 문장부터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합니다. 기억.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 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 여기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했더라 그랬어요.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행해진 행정처분은 무권한의 처분입니까? 아닙니까? 무권한의 처분이 아니에요. 무권한의 처분이라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이런 행정처분을 한 겁니까?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 등이 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보조기관 등이 보조기관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했다? 그러면은요, 이건 무권한의 행위로서 무효가 되게 돼요. 그런데 이 보조기관 등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게 아니라 처분권자인 행정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권한의 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당연 무효는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서 행해진 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맞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내부 위임을 받은 데 불구하여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은 무효다. 이미 기억 문장에서 요 내용까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험생은요, 기억 문장하고 니은 문장 이거 좀 구별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히 구별이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먼저 니은 문장을 보면은요, 내부 위임을 받은 데 불구하여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가령 구청장의 권한으로 A 처분이 되어 있는데 그 구의 국장이 이제 그것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내부 위임 받아 가지고 국장이 사무 처리를 하면서 이제 국장의 이름으로 그 처분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지금 구청장의 이름으로 행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국장의 이름으로 행해진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서 행해진 처분으로 무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니은 문장이에요. 그런데 기억 문장의 경우에 전체적인 큰 틀은 뭡니까? 내부 위임입니다. 내부 위임이에요. 기억 문장이나 니은 문장은 다 같이 내부 위임에 관한 점은 공통이 되는 겁니다. 기억 문장의 경우에도 내부 위임인데 그 내부 위임을 받은 수임청이 가령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처분권자의 이름으로 처분을 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장의 경우는 무권한의 처분이 아니고요. 2번 문장 기억 문장은 무권한의 처분이 아니고요. 니은 문장은 무권한의 처분이 되는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시도지사는 국가사무로서 그에게 위임이 된 기관 위임사무를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당의 시도의 규칙에 의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위임을 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임받은 사무를 또다시 위임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위임받은 사무를 또다시 위임한다는 겁니다. 재위임이 되겠죠. 그럴 때 재위임, 기관위임 사무에 대한 재위임은요, 이런 건 조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규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시도지사는 국가사무로서 그에게 위임된 기관위임 사무를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당의 시도의 규칙에 의해 조례가 아닙니다. 시도의 규칙에 의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가 있겠다. 이리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리을 대리권을 수여받은 행정기관이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했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봅니다. 대리권을 수여받은 행정기관이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했더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 있어서 이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누가 되죠? 이때는 피대리청이 되는 게 아니고 대리청이 되게 됩니다. 왜? 대리청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했기 때문에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제 피고는 대리청이 됩니다. 피대리청이 되는 게 아니고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돼요. 다시 한번 대리권을 수여받은 행정기관이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했다면 비록 처분 명의자가 피대리 행정청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피대리 행정청으로부터 대리 권한을 수여받아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행정처분을 하였고 처분 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서 이것을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이 뒷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맨 첫 번째 문장에 그 대리권을 수여받은 행정기관이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했다.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이 행해진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의 피고는 피대리청이 아니라 대리청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이후 부분입니다. 비록 처분 명의자가 피대리 행정청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피대리 행정청으로부터 대리 권한을 수여받아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자 거기 피대리 행정청으로부터 대리 권한을 수여받아 가지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이게 또 키워드가 되는 문장입니다. 이런 의사로 행정처분을 했고 처분 명의자는 물론 상대방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행정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서 이것을 받아들였다. 이게 또한 키가 되는 문장이 되게 돼요. 이런 특수한 상황일 때에는 이러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추성에서의 피고는 처분 명의자인 대리행정기관이 되어야 한다 그랬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항고소송에서의 피고는 피대리청이 됩니다. 피대리행정청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 앞부분에 그 문장만 보면은 대리청이 피고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뒷부분 때문에 피고가 피대리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문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만 옳은 문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6번이 되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례를 따르라. 1번.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여 어떤 보상 항목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 지금 보상과 관련된 재결이 있은 겁니다. 그런데요, 보상의 대상이 되는 보상 항목이 A, B, C 세 개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C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건 보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토지 수용위원회가 오인을 했다는 겁니다. 잘못 오인을 해가지고 그놈은 빼버리고 A하고 B에 대해서만 이제 재결을 했다. 이런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 피보상자가 이것을 다투려면 그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이럴 때 이것을 다툴 때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이 아니라 그 C 있죠? 아까 보상 항목에서 잘못해가지고 제외시킨 C 있잖아요. 그 C입니다. 그 C에 대한 이제 보상에게 청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청구를 어떻게 하죠? 우리 공익사업법 토지보상법이 인정해주고 있는 보상액 증감소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상액 증감소송으로 보상액의 증액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이 됩니다. 보상액 증감소송으로 보상액의 증액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 소송이에요. 틀렸고요. 그 다음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등의 재결 신청의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등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 좀 이상하죠?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등의 재결 신청의 청구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재결 신청의 청구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사법상의 것입니까? 공법상의 것입니까? 공법상의 내용이라고 보아야 돼요. 그래서 이때 이 재결 신청 청구를 사업시행자가 거부를 했다라고 할 때에 이 경우 민사소송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소송의 문제로 보아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대법원이 이럴 때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절차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이 있은 후에는 토지 소유자 등과 사업 시행자가 다시 협의를 하여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해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 그랬는데 틀렸어요. 토지 수용위원회의 그 수용 재결이 있은 후라 하더라도요,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보상 등과 관련해 가지고 임의로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 4번입니다. 토지 소유자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하며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며 보상 대상에서 이것을 제외한 채 협의를 하지를 않아 결국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토지 소유자 등에게는 재결 신청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결 신청 청구권 이런 경우 인정이 되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 17번입니다.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판례를 따르라. 1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이런 경우에 이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죠. 그리고 당사자 소송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소송에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이 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어불성설이죠. 이런 경우를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졌다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죠.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 이게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에는 준용이 안 되죠. 그러나 당사자 소송에는 준용이 됩니다. 이거는 당사자 소송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수소법원은 당해 소송이 행정소송으로서의 제소기간을 도구한 것이 명백하더라도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문장을 맞다라고 해봅시다.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관할이 있는 법원에다 이송을 해야 된다. 수소법원은.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러면 이제 수소법원이 관할이 있는 법원에다 이송을 해주게 되면 관할이 있는 법원이 이송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각하를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얼마나 절차가 번잡하고 얼마나 시간이 지연이 됩니까? 그래서 이건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관할이 있는 법원에다가 이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 행정소송으로서의 제소기간을 도구한 것이 명백하다라고 하는 때입니다. 행정소송으로서의 제소기간을 도구한 것이 명백하다라고 하는 때에는 관할법원에 이송할 필요가 없이 그 수소법원이 각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재건축 사업조합이 새로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받은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 설립 변경 인가 처분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조합 설립 변경 인가 처분을 받은 경우 당초에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당해 주택 재건축 사업조합이 시공사 선정 등의 후속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에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그랬는데요. 이런 경우라고 해서 소의 이익이 소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당초에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의 무효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이 됩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 4번이에요. 처분에 대한 취소에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 문제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병합이 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당해 처분이 그 소송 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취소가 되면 충분하고 당해 처분의 취소가 확정이 돼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랬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만약 이 4번 문장이 저 위에 1번쯤에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아마 2, 3, 4번 문장은 읽어보지도 않고요. 이 문장을 정답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이제 시간을 절약하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이리 생각이 듭니다. 이 4번 문장은 그동안 너무나 많이 다루어졌던 내용이 되게 되죠. 여하튼 4번 문장이 옳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8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 3번 문장으로 갑시다. 주택 재건축 조합의 정관 변경에 대한 시장 군수 등의 인가는 그 대상이 되는 기본 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로서 시장 군수 등이 변경된 정관을 인가를 하면 정관 변경의 효력이 총회 의결이 있었던 때로 소급해 가지고 발생을 한다 그랬는데요. 그 인가가 있게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본래 그 인가가 기본 행위의 효력을 애시당초로 소급시켜가지고 효력을 발생시킨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그래서요, 여기 경우 정관 변경의 효력이 총회 의결이 있었던 때로 소급해서 발생한다라고 볼 수는 없다. 자, 이렇게 해야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 19번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개선명령에 관한 다음 조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른다 그랬어요. 이 19번이 유일하게 이번 지방직 7급 문제에서의 사례형이다, 준사례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평이하고요.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 그와 관련해 가지고 4번 문장으로 한번 내려가 봐요. 그 박스 안에 있는 그 사례 있죠? 이거 안 읽어봐도 우리가 정답 고를 수가 있어요. 4번 문장으로 한번 내려가 봅니다. 환경부 장관에게는 하자 없는 재량 행사를 할 의무가 인정되므로 위 개선 명령의 근거 및 관련 조항의 사익보성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인근 주민에게는 소위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그랬는데요. 여기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있죠?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도 개인적 공권이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적 공권의 성립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 공권의 성립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무하자재량 행사 청구권이라고 하는 개인적 공권이 인정이 될 수 있다, 성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적 공권의 성립 요건 있는데 그게 뭐죠? 첫째, 행위 의무의 부과입니다. 행정청한테 일정한 행위를 해야 될 의무가 법령에 의해서 부과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요, 그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해야 될 의무를 부과해 놓고 있는 법령의 규정이 개인의 이익의 보호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바로 이게 사익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개인적 공권의 성립 요소로서 행위 의무 부과, 그 다음에 사익보성 이거예요. 그런데 이 4번 문장 보면은요, 맨 앞부분 환경부 장관에게는 하자 없는 재량 행사를 할 의무가 인정이 된다. 그러면 행위 의무가 지금 환경부 장관과 같은 행정청에게 부과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라고 하는 개인적 공권이 당연히 성립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요건으로서 사익보성의 요건까지가 충족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자, 이런 의무가 인정이 되므로 이 개선 명령의 근거 및 관련 조항의 사익보성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이 인근 주민에게는 소위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틀렸어요. 그렇죠? 사익보성이 인정이 돼야 개인적 공권인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성립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인데요.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자, 4번 문장으로 가도록 하겠어요. 법원이 어느 하나의 사유에 의한 과징금 처분에 대해 그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이 되지 아니하는 다른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걸 이유로 적법하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법원이 어느 하나의 사유에 의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어요. 가령 A를 이유로 해가지고 과징금 1,000만 원 이런 처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A하고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 다른 처분 사유로서 B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런 B에 의하면 그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하는 점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과징금 처분이 있었는데 이 과징금 처분을요, 행정청이 A를 이유로 해가지고 과징금 처분을 한 거예요. A를 이유로 해가지고 과징금 처분을 했는데 A를 이유로 해가지고 과징금 처분을 갑에게 한 것은 위법하다 라고 주장을 하며 그 갑이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놈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추송을 제기했는데 이제 법원이 심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심리를 하는데요. 법원이 심리를 하면서 보니까 A라고 하는 걸 사유로 해가지고 행해진 과징금 처분의 위법성은 인정이 되지만 다른 한편 만약 B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행정청이 과징금 처분을 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하는 점이 인정이 된다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지금 행정청이 A라고 하는 걸 이유로 해가지고 과징금 처분을 했는데 그리고 그 처분에 대해서 원고가 갑이 취소를 제기했는데 이제 B라고 하는 사유를 이유로 해가지고 행정청이 과징금 처분을 하면 적법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 이래가지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다 이런 걸 할 수 있겠느냐 이것과 관련된 문장이 되게 됩니다. 우리 행정소송법 26조는요. 행정소송법 26조는 직권심리를 인정해놓고 있죠. 그런데 행정소송법 26조가 직권심리를 인정해놓고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것까지를 법원이 할 수 있게끔 인정해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이거는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심리주의의 한계를 넘는 것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법원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4번 문장이 틀렸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요. 1번 문제부터 20번 문제까지 전부 다 검토를 빠른 속도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조금 아차 하는 거 이런 부분도 조금 있죠. 대부분 맞출 수 있었는데 아이고 내가 점수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그 안타까운 측면도 없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전부 다 검토해 본 결과요. 여러분들이 합격권에 이르는 점수는 90점 요 정도가 될 거다. 85점도 조금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90점이면 안정적인 합격권 점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여러분들하고 2022년 10월 29일에 실시된 지방직 7급 행정법 문제에 대한 해설 특강을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